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정부 여당은 예산 삭감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예상됩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감액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모두 올릴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감액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막가파식 행패를 부린다며 공식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예산 삭감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경 일변도인 당 원내 지도부와 달리 이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최원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처음으로 찾은 지역은 여당 텃밭인 TK 지역입니다. 이 대표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거 뭐 잔뜩 넣어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포항 지역 상인들을 만나선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포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태도에 따라 예산을 더 깎을 수도 있다고 한 원내 지도부와는 확연히 다른 길입니다. 짧은 시간에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고요. 지역 예산을 챙기지 못한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정성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처리해놔놓고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정안 내면은 협상하겠다. 그 따르고 속 따르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엔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상정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상정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정에도 예산안 수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안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여당뿐 아니라 역대 감사원장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위증, 국회 자료 요구 불응 등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리를 찾아내고 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공직자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군사기밀 유출 감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감사원은 오전 긴급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최다령 사무총장이 나서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재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전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최재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직 감사원장이시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직무상 독립이 생명인 감사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현상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네. 국회의 다수당, 민주당이 그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전직 감사원장 네 분과 함께 저희 그 사전 논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명서를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네네. 얘기가 오가셨었는지 궁금한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그 감사원장 탄핵 사태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탄핵 사유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직 감사원장이 이러한 현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의견을 모아서 성명서를 냈던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전직 감사원장들이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든지 빨리 좀 해결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이 탄핵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전직 감사원장님들과도 소통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현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 현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으로서는 이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을 경우에 감사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이 오늘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하고 4일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직 감사원장들이 성명서에 있는 것처럼 탄핵 사유가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이 국가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권한정지 상태, 이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 보면은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떤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행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한 대행의 업무이고 기존의 감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거나 조직을 좀 변경하는 것은 권한 대행의 업무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좀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적절한 업무 범위를 지킨다면은 그렇게 우려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제 업무가 정지가 되면 현재 지금 감사위원회가 6명이 되고요. 그게 여야가 3대 3으로 나뉘게 되다 보니 업무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차질이 빚어질 수 없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이 감사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단 감사위원을 뭐 여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예. 뭐 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뭐 임명권자나 그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수기에서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들이 예. 뭐 셋으로 딱 갈라져서 감사원의 기능이 정지되는 그러한 상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볼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이거 역시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권한의 남용이라고 보고요. 검사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 내부에 통제 수단이 있고 또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바로잡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그 다수당 민주당이 가지는 권한은 정말 큰데, 예.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안보, 외교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될 막중한 권한을 오직 정쟁거리 만드는 데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염려스럽고요. 네. 민주당이 그 권한을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건설적으로 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최 전 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는 최근에 연락을 하시거나 말씀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최재해 원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로 의중을 전해 듣거나 현재 좀 어떤 심정이신지 전해 들은 바도 없으세요? 네, 제가 직접 전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럽고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다 같이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재형 전 원장님도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비판적인 취지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감사원이라는 이 직책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70년 감사원 역사상 첫 내부 승진자예요. 예. 그래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임명한 거잖아요, 감사원장으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많이 다뤘을 테니까 제가 언급 안 하고요. 근데 감사원장을 굳이 왜 이렇게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직무정지가 되면 감사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 1명이 빠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다른 감사위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 따라서는 예를 들면 감사 보고서 등의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은 전 북한 GP 이 파괴에 대해서 부실 검증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중국 무관한테 흘러가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흘러가서 사실 사드 배치를 고의 지연시켰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감사 보고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런 감사 보고서 공개가 아마 막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막음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희 국민의힘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최재형 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을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그런 정치적 탄핵을 집단적으로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직 감사원장들이 이걸 얘기할 때 스스로 창피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최재형 전 의원 자체도 감사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선 출마한다고 6개월 임기 남겨놓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예.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가장 잘 기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깼다면 헌정 질서는 물라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걸 바로잡는 건데 지금 현재 최재 감사원장이 취임 초부터 예전에 법사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보좌하는 기관이다. 당시 법사위원장 김도읍 당시 국민의힘 비원장도요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감사원장으로 할 얘기인가? 그때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 뒤로의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위치까지 온 것이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반성을 해야지 무슨 감사원이 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 그냥 잘못한 거는 다 덮어주는 독립성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장 탄핵의 책임은 현 감사원장에게도 있고 전직 감사원장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법조인 시각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탄핵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탄핵 의결을 거쳐서 탄핵 소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저 탄핵 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도 그렇습니다. 예. 저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다수점한 민주당이 의결할 수 있죠. 그 의결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3인 6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 금방 서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근데 저렇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가 아니고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라는 거. 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어떤 공무원 감찰권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헌법적 기관에 감사원이 대행한다, 수행한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취지에 여러 가지 만약에 정황적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유로 드는 여러 가지들 보면 직무이전 관련해서 감사원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진술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정도 감사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과반 결정으로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설마 문제 있다 하더라도 감사위원 전원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 이거는 감사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국회 내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지금 뭐 이런 분석들인 것 같거든요. 법조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게.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 대해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헌재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인용할지 안 해야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의 1심에서 그렇게 중형이 나올지 아니면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올지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안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헌재의 판단에 맡겨놓는데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에선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감사원이 대놓고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표적 감사. 근데 반대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감사도 똑같이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관저공사 등등 모든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를 하잖아요. 표적 감사와 부실 감사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냐고 판단을 구했을 때 과연 현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을 실제로 할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산안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헌정사상 유례 없이 감액만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것은 이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보면 일단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 예비심사 과정에서 뭐 증액에 합의하기도 하고 여기에 기재부가 동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예결위에 오게 되면 예결위에서 먼저 감액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액심사까지는 됐는데 증액심사에서 이제 막힌 거죠. 그러다 예결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해당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마저도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고 민주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2조 원의 그 지역 화폐 예산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 목리성 감액이에요. 두 번째는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감액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지원 예산도 지금 더 깎인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호남철도 같은 경우는 217억 원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무효화시킨 것이고 더군다나 각종 사정기관 중에서 특히 국회까지 포함해서 특수기관 중에서 국회 빼고 나머지 민주당에게 불리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특활비 삭감시키고 특정 업무 경비까지 삭감시켜서 사실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에 관련된 심의냐. 이건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기존의 감액 결정에 대해서 취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뭐 탄핵을 하다 이젠 예산안 탄핵까지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들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썩 그렇게 국민들 보기엔 좋지는 않죠. 강대강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폭주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초가 어디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부 폭주라고 있잖아요. 입법부를 인정했습니까? 거의 2년 반이 지날 동안 입법부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30번 정도 제가 기억하는 거부권 행사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입법부가 법을 내도 대통령이 아예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된 지금의 대치가 안타깝긴 하나 일단 정부도 정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감액 부분은요. 물론 무리해서 된 부분이 있긴 하나 아니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본인들은 허리띠 졸라매려니까 힘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 대통령실 무슨 눈먼 돈입니까? 쌈짓돈 빼먹듯이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본인들 영수증 안 내는 특활비 하나도 증빙이 안 되는데 그게 누구 돈이에요? 민주당 돈입니까? 국민 돈 아닙니까? 헌법상 결국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고 보장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혈세에 있어서는 입법부가 아주 좀 이 첨예하고 자세하게 잘 꼼꼼히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당 자체도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면 민생 치안 외교 멈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국민 겁박하지 마시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역을 넓히는 게 먼저다. 서로 간에 사과 공방하면 뭐 할 겁니까?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감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가 늘었다든가 특정 업무 경비가 늘었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혐의건 갖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특활비의 일부 공기청정기를 샀다 이런 부분 등은 이건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용이 있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책정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쓰임이 있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정 업무 경비 검찰 500억 이상 다 편성을 했어요. 그건 분명히 국민을 위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특활비 연평균 90억이라고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80억을 전부 다 깎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필요했고 지금 필요 없다? 그럼 지금 일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80억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는 보나 아니 검찰의 행태를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이 특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영수증 내십시오 하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영수 처리를 하는 건 당연한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감액한다니까 한 달치 정도를 낸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려면 국민 세금을 쓰려면 정당하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써라.
근데 그걸 안 해주니 그러면 내년에는 당신들이 이 돈을 쓸 자격이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결국엔 어떤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국회 특활비는 삭감을 하지 않은 걸 두고 민주당이 제밥 그릇 챙기기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활비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나 예. 어차피 국회 사무처에서 특활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빙을 합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처럼 본인들끼리 무슨 봉투 나눠주듯이 나눠준 그런 특활비 증빙이 안 되니까 영수증을 못 내잖아요. 정확한 영수증 내면 그거를 감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그다음에 예비비. 예비비 자체가 일반 예비비, 특수 예비비가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용산 이전한다면서 예. 거기에서 꺼내다가 용산 이전하는데 돈 쓰고 그다음에 해외 순방하면서 거기에서 수백억씩 꺼내 쓰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풍족한 예산이 아니라 늘 세수가 결손인데 아니 왜 국민한테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줄일 건 줄이고 늘려야 될 건 늘린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와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사과해라. 이건 정치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예산 늘리자라는 추경 예산 편성 요구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과.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국회 특활비 운영은 사실은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와 수사비하고 또 달라요. 수사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일부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삭감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지금 예산 전국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비판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예산 전국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춘천의 한 도로에선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넘습니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더니 갓길로 튕겨져 나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면 동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3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두 차량이 추돌한 뒤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가 전복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사고 30분쯤 뒤 차량 정체가 이어지며 승합차 등 4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치는 등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자동 추돌을 한 거예요. 그 차량 스타렉스 운전자가 약간 발목 골절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언양휴게소 부근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불이 붙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선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SUV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선로로 돌진해 300명이 넘는 승객이 탄 1호선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에서 내렸고 열차도 속도를 줄여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SUV가 빠르게 돌진하더니 담벼락을 뚫고 철길까지 들어갑니다. 미처 정지하지 못한 열차가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은 그대로 수십 미터를 떠밀려갑니다. 집에서 딴소리가 나서 나갔다가 그냥 담벼락이 다 뚫리고 반반은 앞에 떨어져 있고 이제 천천히 와서 밀려나가 참 때문에.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가 선로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뚫린 옹벽엔 가벽이 설치됐고 주변에는 부서진 벽과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벽을 들이받을 때 경상을 입었지만 열차와 충돌할 땐 다행히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역을 200여 미터 앞두고 열차가 속도를 줄이던 상태라 약 300명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37대가 10분에서 40분씩 지연 운행됐습니다. 운전자는 접촉사고 뒤 제동장치가 듣지 않아 샛길로 들어섰다가 벽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막차 운행이 끝나는 대로 선로 옆에 치워둔 차량을 견인해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정우성 씨가 이 혼외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결혼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혼인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누구나 다 아는 법률 혼입니다. 예. 혼인의 의사,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이 커플들이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률적 혼인 관계가 되는 게 있고요.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혼인의 의사로 결혼과 똑같은 실질적 혼인 관계를 하는데 다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과 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와는 약간 다른 형태죠. 동거만을 신고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 복지 혜택 등을 보장해 주는 등록 동거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법제도가 이제 보완돼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등록 동거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정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여기에 부정적인 면은 없는 건지. 일단 논의 시작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 국가이고 이렇게 갈 경우에 네. 인구 소멸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언급이 되고 거론이 돼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99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거 문화가 강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팍스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법률혼보다 네. 팍스로 신고한 이 그 커플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상황상 쉽게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 가족 문화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쉽게 이게 이제 공론화돼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20, 3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혼인을 기피하고 뭐 결혼 제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화가 있긴 한데 만약 이게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 급격하게 또 이 비혼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다른 이 갈등을 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제기된 이슈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도입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김희경 전 여가부 차관이 이 정우성 씨 아들을 혼외자로 부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혼외자라는 게 민법상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이고 또 혼중자라는 예. 개념이랑 같이 쓰이는 개념인데 이걸 쓰지 말자 그랬어요. 일단 이 용어 자체는 이제 가치 중립적 용어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 예. 어떻게 쓰여지냐를 보면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가 이제 정상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혼외자라는 이 명칭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 보호 대상이고 이런 편견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여가부 차관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정우성 씨의 이 비혼 출산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또 제기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우성 씨 지난주였죠.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자신의 아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법률적으로 이런 행보가 갖는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우성 씨는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고는 뭐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배우이고요. 당연히 청룡영화제에서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고 참석해야 되는데 최근에 불거진 논란 때문에 참석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배우 성우로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여준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같이 참석한 배우들도 지금 문제된 새 생활에 대한 어떤 동의 표명이겠습니까? 배우 정우성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어떤 동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비혼 출산의 문제, 향후 정우성 씨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갈지에 대해서는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갈등 중인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 해제 조건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는데요. 그 요구사항들을 보면은 이 공학 전환 논의 비민주적 진행 방식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담겼어요. 학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세요. 일부 수용 가능한 내용들도 있다고 봅니다. 사과, 또 차기 총학생회와 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 그리고 논의의 어떤 제도적 절차 마련.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 출석.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이 파업 같은 형태를 벌이면서 출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라는 요구는 사실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학생 측이 내세운 요구만으로 지금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발생된 법률적 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으로서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이 점거 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측도 학생들의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나 법률적 문제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학교 측에서는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건물 점거라든지 침입,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법률적으로 명확한 문제는 있습니다. 손괴 행위가 발생을 했고요. 공동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지금 점거 사태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학교 측이 이제 굳이 고소라든가 또 최근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이 50억에 이를 것이라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압박만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사인가, 좀 실제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법률적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도 이 순서일 것 같은데 굳이 고소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을 앞세우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위 관련한 피해액이 최대 5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학생들이 결국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까요?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손괴, 락카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주도한 학생들의 책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건 소송을 할 경우에 일일이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앞세워서 학생들을 압박하는 수단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정상화하는 쪽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연합 EU 신임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휴전 시 이행 감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임기 첫날부터 파병론을 언급해 국제사회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EU 지도부가 임기 첫날인 현지 시간 1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신임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시 관리 차원에서 EU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전 합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국제사회는 EU 지도부의 파병 언급에 주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의 나토 가입 지원과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Я нічого не бачу, ніяких ризиків. Я особисто не бачу, і більшість країн НАТО не бачить ніяких ризиків від рекомендацій щодо позитивного майбутнього членства України в НАТО. 이와 함께 러시아 서부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쳤다며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 투입을 예상한다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러시아 국방 지출을 13조 5천억 루블, 우리 돈 약 192조 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에서 3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러 간 밀착 관계 짚어볼 텐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참 미묘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직후였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이나 북한이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날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방문을 해서 마치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해 당사자처럼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침 이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러시아 군용기 6대하고 중국 군용기 5대가 각각 이 카디저와 자디저, 소위 말하는 그 방공 식별구역이죠. 예. 항공 방공 식별구역과 일본 방공 식별구역을 넘나들면서 이걸 이제 연합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간접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마치 러시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번에 러시아하고 이 중국하고 같이 연합 비행을 함으로써 중국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당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 말의 의미는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구상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빨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는 북한의 총포탄과 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총포탄의 추가 지원과 병력의 추가 파병 이것을 이제 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더 줄 것인가 이것을 아마 서로 논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북러 밀착 관계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년 80주년을 맞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러의 밀착 행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고 북러가 그렇다 보면 연합 군사훈련까지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연합 군사훈련이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가 러시아의 전성기념일 80주년인데 이걸 뭐 이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하잖아요. 뭐 서유럽은 5월 8일 날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차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항상 5월 9일 날 하거든요. 이게 전성기념일의 의미는 그냥 8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군 초청한다는 저는 이 단순한 개념을 저는 좀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5월 9일 이전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승리하고 또 하나의 승리 기념을 5월 9일 날 북한과 같이 이 모스크바 광장에서 하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때 갈 때 김정은도 같이 동행하는지 이 여부를 좀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북한산 무기 거래가 더 뭐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어제 보도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게 북한의 불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전차 로켓포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거리는 한 10 내지 25km 정도 나가고 위에 저기 발사관이 6개가 있어요. 그 6개에서 발사관이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능이 꽤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파괴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것을 보면 KN-23, KN-24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북한판 에이테킴 전압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불세라고 하는 대전차 이것도 됐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총포탄이 갔고, 불과 이제 2, 3주 전에는 170mm 장사정포하고 240mm 방사포까지 이제 넘어갔거든요.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런 무기들이 러시아로 넘어갔고, 이것을 이제 뭐 컨테이너로 따지면 13,000개를 넘어서 2만 개, 그리고 이걸 포탄으로 따지면 한 930만 발 정도가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가운데 북미 관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북 밀착 관계 뭐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김 위원장 측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직접 대화를 이제 요구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빠지는 거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 2018년도 상황이라고 봐야죠. 판문점 정상회담 있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평양 정상회담 있고 난 뒤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남북 정상회담 있고 난 뒤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가는 순서가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협상을 미국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이것은 비핵화 회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핵군축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한국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이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엔 잠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전쟁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식량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에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 모인 피난민들을 위해서 자선단체에서 식사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트럭이 약탈당하는 등 이곳에는 지금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참 아파져 오는데요. 가자지구에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구호단체 직원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에는 가자지구의 한 빵집이 문을 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 웃음을 잃은 아이들의 얼굴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원주와 청주,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세종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 17도, 제주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8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에 비나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